자, 안녕들 하세요. 어제 눈 엄청 왔죠? 어제는 저기 천안이었었는데 눈이 쌓였어요. 근데 서울 딱 도착하니까는 눈이 하나도 없어. 여기도 걱정했거든요. 인천이 또 추워갖고. 근데 와서 보니까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뭔 얘기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자, 처음엔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따끈따끈한 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 때 통과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요거에 관한 걸 우리 수정을 할 게 3개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출발할게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해서 계산 문제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2월 4일 날,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건 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되니까 수정이 금방금방 돼요. 요 내용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2월 달에 또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던져. 국회 통과해. 저항이 심하면은 유보를 한다든가 또는 뭐가 돼요? 시행령으로 해서 수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첫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 기억나나요?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처리하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간단히만 바뀐 거니까 뭔 말을 못하겠어. 자, 내가 종전의 주택이 있어요. 그림 좀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그 다음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 여기 안 팔렸어. 가서 보니까 전세를 얻으려고도 보니까 전세 보증금에다가 조금만 더 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세 얻을까요? 매입을 할까요? 매입을 해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됐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배웠죠? 겁먹었어. 기억이 안 나서. 그럼 다른 지역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해줘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년까지 못 기다린다. 몇 년 이내 양도한다? 2년 이내. 기억나요? 이게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다가 또다시 2월 4일 날 국무회의 때 2년도 길다. 보유세 양도 중과하자. 그래서 1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최종안. 그러니까 뭐가 5예요? 딸랑 2년에서 1년 줄은 건데. 그래서 요거는 올해 따끈따끈하게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시적인 2주택이다. 그러면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3년. 조정대상 지역은 몇 년? 1년.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죠. 무지 어렵죠? 왜 이래요? 아마추어같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찡얼찡얼 대던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개정이 됐나 모르겠다. 표정을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 찾느라고 정신없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351쪽 351쪽 여러분이 밑줄 친 내용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자, 괄호 1번 일반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되죠? 근데 괄호 안에 보면은 둘, 넷, 여섯 번째 괄호 밖에 2년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몇 년으로 바뀌었다? 1년.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 다음 거 이어나가서 한꺼번에 밑줄 치게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다들 책 보고 이거 찾고 있어. 몇 페이지에 있나? 짜내가지고 제가 고쳐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요번엔 페이지부터 먼저 해드릴게. 양도소득세는 요거 하나가 최근 개정이 된 거고
종부세에서 두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293쪽 4쪽을 먼저 볼까요? 4쪽을 보면은 세부담의 상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 토지에 관한 거니까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보면은 세부담의 상한이 토지다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되죠? 150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 1주택, 2주택 다 토지와 똑같이 얼마가 되죠? 100분의 150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지역을 보라고 그랬죠.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아니면 1주택 100분의 150, 2주택 100분의 150 똑같아요. 그런데 3주택 이상이다 그랬으면은 100분의 얼마라고 그랬죠? 300. 기억나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그러면 100분의 얼마라고 그랬죠? 200.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했다가 다시 또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더 나빠요. 2주택은 200, 3주택이면 300 했잖아. 이제는 보유세가 강화가 됐어요. 야, 2주택도 3주택처럼 처리하자. 100분의 얼마? 300. 그러니까 100분의 200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3주택 이상과 똑같이 엄하게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100분의 얼마? 그래서 맨 밑에 박스에 보면은 주택 동그라미 치고 2주택 이하 100분의 150 맞죠? 3주택 이상 100분의 300 맞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얼마로 돼 있어? 100분의 200. 요게 뭘로 바뀌었다? 100분의 30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0이 없어요. 150 아니면 꽃배기 300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느냐? 내가 찡얼찡얼 대던 거예요. 뭐냐면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일 때 공제 혜택이 있었죠. 그래요? 페이지 또 해드릴게. 미치겠어 내가. 291쪽에 마지막입니다. 291쪽에 3번 세공제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연령별 공제 배웠죠.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10%, 20%, 30%.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됐죠. 20, 40 얼마가 되죠? 50. 그러면 최대 제가 그랬죠. 연령별 공제가 최대 100분의 30이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죠. 합산을 하면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몇 프로가 돼야 돼? 80%인데 몇 프로 한도 유지했다? 70%. 그래서 제가 꿍시렁 됐잖아. 개정을 하지 말든가. 이게 국무회의 때 들어갔나 봐. 그래서 70%가 80%로 상향 조절이 됐습니다. 공부하기 더 편하겠죠. 최고 30, 50 더하니까 몇 프로? 80%. 그래서 내가 원래 어떠한 부정적인 성격이 아니지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좀 뭐라고 찡얼댔죠. 그래도 귀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그 양반 말을 해보자. 그래서 최대 80%로 상향 조절이 됐습니다. 그럼 291쪽에 보면은 괄호 3번 세액공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요게 상향 조절이 됐죠. 100분의 얼마? 80 끝.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뀌어봐야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개정이 안 되든가 개정되고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 나 참 멋있는 사람이야. 딱 맞잖아. 내 말을 듣자. 그래서 80%로 상향 조절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상한 건 제가 꿍시렁 되면은 고개 시험에 나와요. 뭐 불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따끈따끈하게 한번 해보자. 일시적인 2주택은 우리가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몇 년? 3년. 조정대상 지역은 몇 년?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다 그러면 자 여기만 따져보죠. 여기 자 1주택 100분의 얼마? 150. 2주택 100분의 150. 3주택 100분의 300. 서울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100분의 얼마? 300. 없어졌다는 얘기죠. 200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죠?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공제를 최대 한도가 70%에서 몇 프로? 80%. 외울 필요 없죠. 1, 2, 3, 30%. 2, 4, 5, 50%. 30에 50 더하니까 몇 프로? 80%더 공부하기 쉬워졌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즘들 규제지역 뭐 얘기 들어봤어요? 뭐요? 수원 수용성이라고 들어봤죠? 수원, 용인, 성남 이게 집값 상승이 한 달 안에 한 달, 두 달 내로 1억 정도 올랐대요. 그러니까 서울을 갖다 누르면 풍선 효과로 수도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수용성이 어떻게 됩니까?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하려고 논의 중이죠.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누르죠. 그럼 동탄으로 내려가요. 오산 동탄으로. 이게 풍선 효과란 얘기죠. 그래서 쉽게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요즘 돌아가는 시세 아시라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그전엔 마용성이 있었죠. 마포, 용산, 성동구 집값 상승 지역. 그러니까 용성이 들어가면 뭐가 좀 부동산이 좀 올라갈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용성, 수용성. 여기는 뭐 있나요? 인용성 있나? 없어도 앞으로 이 동부권하고 남부권은 발전되게 돼 있어요. 서부권이나 북구권은 조금 힘들어요. 뻗쳐나갈 데가 없어서.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DMZ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서부하고 남부 쪽, 특히 남부 쪽이 아마 유리하겠죠. 지금 발전 뭐 동탄까지 엄청나게 했으니까. 여기도 김포 쪽 괜찮잖아요. 그래서 서부, 남부 쪽은 우리가 한번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수금이 많이 되니까. 노노노. 합격을 하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마무리 종강인데요. 우리가 먼저 따끈따끈하게 계산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절을 하든가 가출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요것도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될 내용. 개정은 확정됐어요. 그런데 너무 저항들이 심하니까 2년간 유예가 된 단원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361쪽 361쪽 지난 시간에 요거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 또 계산 문제가 또 나오니까 공식하고 361쪽에 7번 밑줄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27회 기출일이 됐으니까 이제 뭐 30일이면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슬슬 나올 때가 됐죠.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요거는 겸용이에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주택.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개념을 많이 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건축물하고 토지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딸린 토지, 부속 토지다 그러면은 주택에 포함하죠. 그럼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건 주택에 포함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딸린 토지의 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주택에 포함할 수 없어. 그럼 토지분이에요. 그럼 주택분은 비과세지만 토지분은 뭐가 된다? 과세. 이거에 대한 범위를 배우게 됩니다.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361조 2번 겸용주택의 처리 방법은 1번 주택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나와 있죠. 자, 여기 볼게요. 그림으로 두 가지 안 써도 돼요. 자, 항상 시험 문제 보면은 단층으로 나옵니다. 시험이. 그래서 주거용이 얼마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할까요? 어렵게 할래요? 70제곱미터.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상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은 주택.
비주거용은 상가 건축물. 요게 얼마 할까? 50제곱미터. 그런데 딸린 토지를 얼마 갖고 있느냐 그러면 얼마 할까요? 5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토지가. 이럴 경우에 건축물하고 토지에 관한 것이 어떤 게 과세가 되고 어떤 게 비과세 되는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그럼 첫째 우리가 뭐가 있느냐?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비과세. 여기에 조건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비과세고 상가 건축물은 뭐가 됩니까? 과세가 되는데 건축물은 되게 쉬워요. 건축물은 건축물 면적만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니까 주거용이 70, 비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크죠? 내래요. 자, 지금부터 침착하게. 벌써 긴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성인고시학원인데 7이 커요, 5가 커요? 그런데 몇몇 사람 고개 끄덕거리고 있으니 처음부터 제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아. 어쩌나 보려고. 편안하게 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먼저 건축물 면적을 비교하면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크단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관한 건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크다, 전부 주택이 돼요. 그럼 전부 주택이면 70, 50 모두 얼마가 주택이에요? 120.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야. 그럼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건 없죠. 그럼 비과세되는 건 없다. 과세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건축물은 쉬워. 건축물 면적만 비교해서 주거용이 넓다,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게. 그럼 딸린 토지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딸린 토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비과세가 되고, 딸린 토지를 제외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라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면 이 조건이 주어질 때 도시지역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시지역 안에는 땅값이 좀 비싸죠. 그러면 주택 바닥면적의 5배까지만 딸린 토지 인정해요.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에는 몇 배? 1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시지역 아니라고 나옵니다. 도시지역 밖은 잘 안 나와요. 왜? 계산이 10배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5배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토지 바닥면적이 이게 중요한 거야. 바닥면적은 70이냐 50이냐 120이냐 이거죠. 그럼 건축물이 주택이 넓으면 전부 뭘로 본다고 그랬어? 그럼 얘도 주택이 되는 거야. 전부 주택이니까. 그럼 주택 바닥면적이 얼마가 돼요? 120이죠. 요거 이해가요? 이게 첫 번째야. 주택 면적이 넓으면 전부 주택이야. 전부 주택이니까 요놈 합산한 거. 120 곱하기 5배. 그럼 얼마가 되죠? 그럼 너무 요걸 조금 잡아놨네요. 당황하지 말고 900으로 바꾸자 이게. 그러면 600까지는 딸린 토지로 봐요. 그럼 600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 거고 딸린 토지니까 600만 인정하는데 900제곱미터의 땅을 가졌으면 초과되는 게 언제예요? 300제곱미터는 상가에 대한 토지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끝. 이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주거용 면적이 클 때, 이때는 쉬워요. 그럼 이거 할 때 시험 문제는 과세되는 건 얼마인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죠. 과세되면 건축물은 빵, 토지는 얼마?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니에요.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 또 준비해놨어요. 요번엔 시리즈 2입니다. 시리즈 2. 겸용주택이 있는데 주거용이 얼마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해줄게요. 50제곱미터. 비주거용이 얼마냐? 50제곱미터. 같죠?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야. 같거나 작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요. 따로따로. 재산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이 같거나 적으면은 따로따로 얘만 주택으로 봐. 그러면
토지를 9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얘랑 문제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건축물. 건축물은 주택에 인정되는 건 뭐가 되죠? 비과세. 상가로 되는 건 뭐가 되죠? 과세.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면 돼요. 이건 쉬워요. 건축물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거나 작으면은 따로따로라고 그랬죠. 그럼 주거용 주택은 얼마로 봐요? 50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 비주거용은 뭘로 봐요? 상가 과세가 되겠죠. 건축물은 쉬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토지가 헷갈릴 거예요. 토지는 딸린 토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주거용이 넓으면 전부 주택이죠. 전부니까 한 번만 계산했어. 토지를 요렇게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그런데 요번엔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따로따로면 토지는 2번 계산을 해요. 딸린 토지를 계산을 할 때 2번. 하나는 뭐냐? 도시지역 안에 있다. 몇 배? 주거용 면적이 50이죠. 그럼 50제곱미터의 몇 배? 5배. 주택 면적에 대해서 5배니까 얘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5는 얼마? 250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계산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전부 주택이면 한 번만 계산했어. 토지. 요번엔 따로죠. 그러면 2번 계산해. 하나는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 5배 했죠. 이건 쟤랑 똑같으니까 쉬워. 나머지 하나는 뭐냐? 토지 전체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토지 전체 면적이 900인데 이 중에서 주거용은 5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요걸 갖고 한 번 더 계산해. 전체 면적이 900제곱미터인데 이 안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포함돼서 900이죠. 이 중에 주거용 것만 따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900 곱하기 주거용이 얼마? 50. 비주거용이 얼마? 50. 중에 주거용. 딸린 토지는 주택만 계산하는 거니까 주거용에 대해서. 그럼 얼마가 될까? 50.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450제곱미터. 2번 계산해. 그런 다음에 딸린 토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럼 정부에서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고 싶어? 조금 받고 싶어?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비과세를 많이 해줘요? 적게 해줘요? 그렇죠. 비과세를 적은 금액으로 처리해줘. 많이 거들라고. 그럼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250이 딸린 토지가 되는 거야. 비과세를 적게 해줘야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럼 9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250제곱미터가 딸린 토지 비과세가 돼요. 그럼 초과되는 게 얼마가 될까요? 650은 과세가 된다는 것. 요게 좀 어렵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택 건축물을 봐서 주거용이 크다. 그럼 전부 주택이니까 토지도 한 번만 계산하고, 이거는 따로따로니까 2번 계산한 다음 딸린 토지는 적은 금액 큰 금액? 적은 금액. 비과세는 적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딸린 토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비과세다. 비과세는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초과되는 걸 뭐가 된다? 과세. 요렇게 나눈다는 것. 되겠어요? 아니에요. 또 한 번 해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거 갖고도 다 끝내려고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게 22년도 세법 개정됐어요. 개정된 거는 이건 없어졌어. 폐지가 돼 앞으로. 올해까지 괜찮아. 22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용이 넓으면 전부 주택 비과세 해줬는데 이제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게. 그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무리 넓어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겠다 이거야. 나머지 요만큼은 세금을 또 걷겠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래서 22년도 1월 1일부터 무조건 비교할 필요도 없어.
겸용주택 비교 안 해. 무조건 따로따로. 주거용만 주택. 요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는 저런 비과세 해주는 걸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죠. 22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요것들이 유종의 미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이란 얘기죠. 해보자. 겸용주택. 이것도 원래는 진작 시행하려고 했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유예를 해서 2022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이미 개정은 됐어요. 그러니까 겸용주택은 이번 연도까지, 다음 연도까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22년도부터는 요놈만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도 해드릴까? 이제 그때 실무할 때니까. 도시지역 안에 5배가 또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돈 더 걷겠다 생각해봐요. 도시지역 안을 갖다 둘러나눠. 수도권이냐 수도권 이외냐. 미치겠어. 수도권 이외니까 뭐예요? 좀 싸죠 땅값이. 그러니까 얘는 5배 유지하고 땅을.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비싸죠. 세금을 많이 걷겠다. 3배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다. 딸린 토지를 축소했다는 건 비과세를 축소하겠다는 얘기죠. 5배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수도권은 3배까지만 비과세. 오케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됐었는데 저항 때문에 지금 보류가 유예가 된 거죠. 22년도 1월 1일부터 양도할 때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왜 헷갈리게 다 했느냐? 어차피 헷갈려도 이놈이나는 올해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자꾸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축소가 된다.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이 정부 정책이 나타나죠. 다만 이거는 고정된 건 아니에요. 개정은 됐지만 유예된 기간 중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완화책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62쪽 보면은 괄호 2번이 밑줄 주택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주택은 두 번째 줄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동그라미 3번 비과세는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은 몇 배? 10배를 딸린 토지로 보아서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니까 토지는 두 가지예요. 딸린 토지면 주택에 포함하니까 비과세고 초과되는 건 토지니까 뭐가 되죠? 과세. 두 가지. 이해는 가십니까? 아니에요. 소리 적은 거 보니까.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려고 오늘 서비스로. 자, 362쪽 362쪽 과거에 8회 기출 문제가 되는데 1번 보죠. 다음과 같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 등기 필 동그라미.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이 요건을 갖췄다는 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건물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동그라미 과세범위. 과세범위는 요거예요. 과세되는 걸 물어본 거야. 근데 연습은 우리 비과세랑 과세랑 같이 해드릴게. 오케이?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다 할 수 있어. 이해는 내가 무조건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이거 갖고 4시간 해도 괜찮아. 아주 끝을 내볼게요. 박스에 보니까 기역, 대지 면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사용하기에 보죠. 이렇게 그림 또 그려볼게요. 대지가 뭐예요? 한참 걸려요. 토지의 면적이 얼마예요? 4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 연면적은 우리가 면적의 합계를 얘기하죠. 이건 뭐 필요도 없는 거지만 해볼게요. 연면적이 얼마예요? 120 얼마? 200제곱미터다. 쓸데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주거용 면적이 얼마? 50. 비주거용이 얼마? 자, 여기 보세요. 끝. 그 다음에 우리가 미음 도시 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는 몇 배? 여기 보니까 요 놈이에요. 요 놈이 요 놈. 자, 먼저 비교해 볼게요. 건물부터 비교해 볼게요. 건축물 보니까 주거용이 커요, 적어요? 주거용이 적으면 따로죠. 그러면 주거용은 얼마예요? 50제곱미터는 주택으로 봐서 뭐가 되죠? 비과세. 그럼 비주거용은 150제곱미터 상가로 봐서 뭐가 되는 거죠? 과세. 그럼 시험은 과세를 물어보니까 일단 건물 과세가 얼마가 되죠? 150이 나와 있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건물 150 나오는 건 5번 하나뿐이 없네. 답이 몇 번? 5번 끝.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도 진짜 어렵네. 그래요? 이게 세법 문제예요. 답 찾을 요령. 먼저 하나 자신 있는 거 해. 그런 다음 밑에 답을 보면 하나 나오면 앞뒤 보지도 말고 5번에 마킹하고 다음 번호 가면 하나 맞잖아. 근데 그놈의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보자. 토지도 이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따로죠. 그럼 토지는 몇 번 계산한다고 그랬죠? 2번 계산하는데 하나는 주택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50. 도시지역 안에 몇 배? 5배. 5는 250? 250제곱미터. 그렇죠? 두 번째는 한 번 더 해야죠.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400인데 이 안에는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고 주거용이 얼마? 50. 비주거용이 150. 우리는 딸린 토지 계산하는 거니까 얜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택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주택이 얼마가 되죠? 50. 식을 쓰면 뭐예요? 계산을 못 하는데. 그러면 200분의 가슴에 찔리면 웃음으로 표시가 되는 게 이게 범죄 시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감대가 됐다 그럼 웃음으로 그걸 막는 거죠. 그럼 2는 4, 2, 5는 10 얼마가 되죠? 100제곱미터. 그럼 비과세는 큰 걸 줘요? 적은 걸 줘요? 적은 거니까 100이 되겠죠? 그럼 100은 주택에 포함해서 비과세. 그럼 얼마가 초과됐죠? 300은 상가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대지가 얼마? 300 과세를 물어본 거니까. 이해 가세요? 아니에요.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 363쪽에 2번. 요거는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의 문제가 되니까 잘 봐야 되겠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이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갑이 단층 겸용주택. 우리가 단층으로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국내 주거용이며 밑줄 도시지역 내. 7억 원에 양도했다. 겸용주택은 과세 비과세 면적을 물어보는 거지 가격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7억 원은 여러분 헷갈리라고 주어진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금액이 없잖아. 다 면적이죠. 그러다 어떤 분이 7억 갖고 이렇게도 곱해보고 저렇게도 곱해보고 하는 거예요. 7억은 의미 없어요. 겸용주택은 면적이 중요한 거다. 양도소득세가 동그라미 과세냐 비과세냐 꼭 알아야 돼요. 과세대는 물어봤죠.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물어봤죠. 이해 가시겠어요? 요 놈은 항상 면적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계산 문제 어렵게 생각할까봐 끝장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박스 건물 보세요. 건물 단층. 건물 주택 주거용이 몇 제곱미터? 80제곱미터. 상가 얼마? 120제곱미터. 그 다음 토지가 토지 건물의 부스토지 얼마 나왔어요? 800제곱미터. 여기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자, 그리고 어디에 있대요? 도시지역 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때요?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다 하셨어? 다 맞으셨네? 틀렸어. 자, 이거 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마무리로 계산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먼저
건물 중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된다? 비과세.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시험에는 비과세 물어볼 수도 있고 과세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 뭐 물어봤어요? 과세. 그럼 건물 보죠. 주거용이 80, 비주거용 상가가 120, 주거용이 넓죠? 내래 또 침착하게. 어느 숫자가 큰 걸 알아야 그 다음 설명에 들어가는 거죠. 나 믿지 말아요. 오늘 첫 시간에 불신 강의 할 거예요. 나 믿지 말어. 혼자 대답하다가 끝나지 말고. 주거용이 더 적죠? 주거용이 적으니까 80제곱미터는 주택 따로따로 비과세. 그 다음에 과세는 얼마? 120제곱미터가 되죠.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과세를 물어봤으니까 상가를 봐야 되겠죠? 상가가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자 문제 푸는 비법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박스 나온 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우리 지금 다음 달에 시험 보는 문제풀이 특강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하나 해봐. 아까 하나만 하고 답이 나왔죠? 요번에 과세를 물어보니까 건물 과세가 얼마 있어? 122, 1번, 2번, 3번 3개 있죠?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 뒤에 거.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답 찾는 비법이라니까? 이건 제가 출제한 게 아니잖아. 이해 가세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해봅시다. 토지. 토지는 몇 번 계산해야 된다? 2번. 하나는 주택의 바닥 면적이 얼마? 80 곱하기 몇 배? 5배. 5, 8이 400제곱미터 나오죠. 두 번째는 전체 면적 가지고 안분 나눠줘야 되겠죠. 예건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상가는 주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0제곱미터 안에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 80 더하기 120분의 주택만 얼마? 80 이러면 나오죠. 그럼 이게 200이니까 2, 4는 8, 4, 8이 얼마? 320이 나와. 왜 저렇게 계산됐는지는 질문하지 말아요. 이거 갖고 또 2시간 잡아 끄니까. 그럼 비과세는 항상 적은 걸 해줘요? 큰 걸 해줘요? 적은 거니까 400이죠? 네 했으면 그냥 뛰쳐나갈 뻔했어. 320을 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800 중에서 320이 주택이면 상가는 얼마가 된다? 480이 된다는 얘기죠. 요놈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그럼 봐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답 찾는 요령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뒤에 거라고 그랬죠? 하나 있으면 그것만 답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8회 기출문제 요 놈을 했어요. 당연히 했잖아. 그럼 26회 때 요게 나왔단 얘기죠. 그럼 기출문제만 제대로 했으면은 충분히 할 수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 같은데,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갖다 하면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했던 거에서 나오잖아. 똑같잖아. 표정이 숫자는 다른데 그럼 숫자는 다르지. 숫자까지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우선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시험, 국가시험이건 뭐건 수능시험이건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최소한 10개 정도는 그 안에서 됩니다. 오케이? 계산문제 처음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몇 번, 한 2개 더 해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벌써 귀찮아졌다 이게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그럼 어려운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 문제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3월 달부터 기출 문제 오후 특강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20문제를 여러분이 지금처럼 시험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문제풀이 특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그 강의는 다른 과목들 다 들으시고 세법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럼 다른 과목은 다 듣고 제 건 안 들어도 돼요. 그럼 화요일에 저기 검단 사거리 지하철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는. 가끔 저 위에 롯데리아 앞에서 비둘기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래서 즐기면서 세법은 미리부터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 봐요. 이거 기출문제 하면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해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 강의의 특징은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하고 그 다음 나올 만한 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해는 다 시켜드릴 테니까. 오케이? 민법이나 개론이나 이건 꼭 들어야 되겠죠. 공법이나. 그런 건 들어야 되고. 세법만 안 들어도 돼요? 진짜예요? 나만 없어지면 돼? 그래서 우리 세법이락도 이렇게 편하게 즐기면서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나와서 이따가 오늘 저기 종강 기념으로 해서 OX가 아니라 기출문제 5개를 갖다 인쇄를 해놨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해고 기출문제 답 찾는 요령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있나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겸용주택은,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볼까요? 3번까지만 할까요, 오늘? 3번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동그라미 과세. 과세되는 건물 면적, 대지 면적 구해라. 이게 2018년 공무원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해? 공인중개사 기출하고 거의 같아요, 달라요? 박스 나오는 것 같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 나왔던 게 몇 년 뒤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서 나왔던 게 몇 년 뒤에 공무원. 2018년이면 2년 전에예요. 그럼 26회는 그거보다 1년 전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거 기출문제 해도 중개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프린트 나갈 때는 공무원 기출문제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똑같잖아, 문제가. 같지 않나요? 그저 박스가 좀 적어지니까 또 난리가 났어. 기억, 밑줄, 도시지역 내, 겸용주택. 항상 겸용주택만 먼저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 다음에 과세되는 걸 물어봤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봐요. 공인중개사에서는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 이렇게 나와 있고, 공무원에는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다 비과세 요건이란 얘기죠. 요건 충족. 니은 건물 면적이 200인데 주택이, 여기 보세요. 주택이 얼마 있어요?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가 얼마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게 50, 5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100, 100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 토지가, 대지가 얼마 있어요? 1200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럼 주거용이, 한 번만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같죠? 주거용이 넓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주택을 먼저 계산하는, 건물을 먼저 계산하는데 주택이냐 상가냐, 과세냐 비과세냐. 그럼 여기는 뭘 물어봤어요? 과세를 물어본 거죠. 지금 세 문제가 다 과세 물어보잖아. 비과세는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건물은 똑같으면 따로따로죠. 그러면 주택이 얼마? 100. 상가가 얼마? 100. 과세니까 100이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100, 건축물 100이 2번, 3번, 5번 나왔죠. 그 중에 어떤 거?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법은 저만 항상 얘기해요. 내가 이거 개발해낸 거예요. 맞잖아. 저 이거 시험 볼 때, 다른 시험 볼 때 도움 받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과감한 게 필요한 거야. 의심병 들어서 1번부터 밑줄 치고 별 표시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면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문제 기출문제 해봤지만 공무원 시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이거 특허 얻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강의하는 분 없어요. 다 풀어놓고 답이 이겁니다 하죠. 우린 시간이 문제니까. 표정이 우쭐하고 이런 표정이면 이제 좀 감이 잡혀요? 지금 10달 동안 미리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지문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찾는 거 했잖아요. 시험에 항상 요게 나온다는 거.
그거대로 찾으면 돼. 그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어필한 다음에 그 다음 토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네. 도시지역 아니라고 나와 있죠. 바닥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곱하기 5배는 얼마? 500. 두 번째는 전체 면적을 안분 나눠줘야 되겠죠. 전체 면적 속에는 주택 더하기 상가 분의 주택 반이 되죠. 600이 되죠. 그럼 비과세 부속 토지는 큰 걸 줘요, 적은 걸 줘요? 적은 거니까 600이죠. 500이죠. 이제 안 속네. 500은 주택 비과세고 1200 중에서 500 빼면 얼마? 700은 과세가 되죠. 그러면 대지는 700, 그 다음에 건물은 100, 답이 얼마가 되죠?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금 이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와서 들으면요, 제가 아주 압축하고 답 찾는 비법 여러 개를 갖다 가르쳐 줬잖아요. 오케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답 찾을 때 항상 함정을 팔 때는 앞에 판다, 뒤에 판다? 뒤에 판대 또. 아니, 함정이라는 걸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함정이죠. 그럼 가는 방향에 타야 내가 거기서 떨어지든 골탕을 하죠.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서 있어. 여기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다 파고서 저 함정에 걸릴 거야. 갔다가 돌아오다 빠지라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미치겠어. 그래서 문제 출제 규칙이 있어요. 함정은 앞에 두는 거.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뒤에 거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답을 감추기 위해서 함정을 둔 거예요. 이걸 벌써 개강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함정 뒤에 판다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항상 그런 게 출제 규칙이에요. 많이 출제하다 보면 그래요. 예전엔 저도 처음에 오래전에 전 강의를 좀 나이에 안 맞게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세무사고시학원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강의도 하고 세법 쪽으로 그 다음에 중개사 강의를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열강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도 세법 안 하잖아. 딸랑 16개 때문에.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줄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공법. 공부 뒷담화니 해. 그래도 무지 어려워. 세법은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러고 어려워. 차이점 제 말뜻 이해 가세요? 대신에 이거는 다른 과목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세법은 공부 조금만 하면 확 올라가요. 이게 가성비라는 거예요. 효자 과목.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 보면은 항상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만점 맞을 강의 필요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실무 강의 필요 없거든. 시험 문제 찾는 요령만 들이다 배우는 거야. 그 개강 때부터 제가 기출문제 해설하고 답은 이렇게 찾는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는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꼭 9월달이나 돼야 그때 가서 내가 자 함정은 앞에 팝니다. 함정 앞에 탄다. 그때 쓰는 거야.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 왜? 많이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안 그래요. 미리부터 하자는 얘기죠. 미리부터 해서 안정권 내 세법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세법 시간에 세법 집에서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을 갖다 집중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떡하냐? 1차만 신경 쓴다. 큰일 났네. 이거 원장님 들으면 안 되는데. 1차만 신경 쓴다. 2차는 나중에 잡자. 나중에 그 6개 과목을 어떻게 잡아? 절대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부터 먼저 잡아서 집에다 가둬놓고 해도 안 되는 놈은 그때 가서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둬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게 인생이나 공부나 똑같다고 봐요. 근데 어떤 놈은 얘는 데리고 와도 금방 가출하래야.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걸 갖다가 신경 쓰느라고 1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럼 나중에 2차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될 놈, 간단한 것부터, 될 놈부터 내 걸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놈들은 끝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점수 따는 비결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은 미리 해놓자는 얘기죠.
이거 맨날 문제 푸는 게 이거거든. 우리가 저기 정규 시간에도 항상 얘기했죠. 지문이 나와서 밑줄 칠 때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 밑줄 치죠. 책에 있는 밑줄이 다 뭐예요? 기출문제 지문이거든. 찾는 요령. 하나 그럼 복습학과에 이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온. 이온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이온을 하면 몇 개를 뺏어가요? 2개. 뭐? 애기하고 재산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 재산분할은 자기의 지분대로 가져가니까 양도가 안 되고 위자료는 빚이에요. 빚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고. 그럼 시험에 이혼이 제일 먼저 동그라미 안 나오면 문제 안 돼. 뒤에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야. 이거 없이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10달 동안 그 문제 찾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걸 3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할까요 이제? 알았어. 뭐 한다는 예고편 한 다음에 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응? 막 이래요. 그럼 아예 이쁘게 한번 해보시던가. 그럼 내가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고 있다가 시작. 오늘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연속적으로 할 겁니다. 364쪽에 계산구조 나와 있죠. 공식 4개를 배웁니다. 4개를 갖다가 우리 한번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